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54페이지 그 재고자산 이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4번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이게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 아니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형자산이에요. 4번은. 자, 2번 문제 바로 풀게요.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단기 순매입액을 계산하라. 기억에 단기 상품 10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 요건 상품 100만원 일단 잡히겠죠? 그 다음 니은에 매입 운임으로 8만원을 지급하였다. 운반비는 상품 금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디귿에 상품 중 10만원을 불량품으로 반품하였다. 요건 빼야 되겠죠? 그 다음 리을에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3만원의 매입 할인을 받았다. 요것도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요. 95만원 3번이 답이 될 거예요. 3번 다음 중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하용료 얘는 포함이 되겠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고 하는 거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잖아요. 2번도 마찬가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전부 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1, 2번은 당연히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일단 좀 이따 볼게요. 4번부터 볼게요. 수익과 관련한 수익 관세. 자, 관세도 그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한 세금이기 때문에 얘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답인데 그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염색 공정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염색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조립 공정이 있다라고 할까? 예, 조립 공정이 있어요. 자, 염색 공정에서 조립 공정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판매가 이루어져요. 자,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염색 공정에서 조립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보관하는 보관 창고가 있어요. 자, 보관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자, 그럼 창고 비용이 나가는데 이 판매와 관련된 보관 비용은 당연히 판관비가 되겠죠.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보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염색 공정에서 조립 공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관하는 거는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가는 보관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에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예요.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얘의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을 또 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기말 상품 재고 수량이 기초 상품 재고 수량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일 때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선의선지법이 이동평균법보다 크게 평가된다. 자,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선이 더 좋은 거다라고 했었죠. 그 물가가 하락할 때는 뭐가 좋겠어요? 후가 더 좋은 거예요. 선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선의선지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겠죠. 작게 평가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제가 뭐가 더 좋은 거다라고 했어요? 선이 좋은 거다라고 했죠. 좋다라고 하는 거는 기말 재고 자산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비용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고 뭐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죠.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선은 안 좋은 거고 기말 재고는 낮고 매출원가는 높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1번이 답이 돼요. 자, 5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법은 단기 실제 매출액에 전년도 매출 원가율을 꼭 적용하여 간단하게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틀렸죠? 예, 개별법은 그 개별적으로 어떤 물건이 팔렸는지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방법이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뭐 소매제고법이라고 해서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몰라도 돼요. 자, 6번 바로 갈게요. 6번 주선화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선의선주법을 적용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 기말의 재고액은 얼마인가? 기초 재고가 10원짜리가 100개가 있잖아요. 자, 100개가 있어요. 10원짜리가 100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왔죠. 12원짜리를 50개 더 사왔어요. 자, 12원짜리를 50개 더 사왔고, 자, 그다음 팔았죠. 몇 개를 팔았냐면요, 70개를 팔았는데 선의선주법을 적용하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겠죠. 그럼 여기에서 70개가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건 몇 개가 돼요? 10원짜리 30개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 다 더하면 900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 7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에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은 무엇인가? 기억에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갖게 된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니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이야기해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최근 수익에 가구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대응 측면에서는 부적합하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선이 좋은 거고 후는 안 좋은 거다라고 했었고, 선은 다 좋은데 뭐만 안 좋다라고 했어요? 수익 비용 대응만 안 좋다라고 했었죠. 답이 선의선주법이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그다음 8번 바로 볼게요. 8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거기 1번의 계속기록법은 입출고 시마다 계속적으로 기록하여 항상 잔액이 산출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뭐 계속해서 기록을 하니까 맞는 방법이고, 맞는 거고, 2번의 실질재고조사법은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고소량을 파악하는 방법 맞고, 3번의 계속기록법 하에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한다. 평균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평균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하고 뭐가 있었냐면요, 총평균법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 있었죠. 자,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이동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기말에 딱 한 번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총평균법이었어요. 그럼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다 그런 말을 쓰고, 총평균법은 기말에 딱 한 번 단가를 산정하죠. 기말에 한 번만 단가를 산정한다라고 해서 기말 단가 기록법, 그런 말을 써요. 자,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 되겠냐면요, 3번이 답이 되겠죠. 계속 기록법 하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다라고 하죠. 자, 9번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의 후위선주법은 기말 재고자산의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후위선주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자체가 옛날에 구입한 거단 말이에요. 옛날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 현재 시점에 팔리는 가치는 아니죠. 시가에 근접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옛날 거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바르게 분개한 것은, 보시면은 장부가 200개, 실자가 150개니까 감모 수량이 50개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비정상적인 거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야 되겠죠. 차변에. 답은 1번이 되겠고, 11번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준서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시도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 가액을 결정한다. 맞는 말이죠.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사용한다라고 썼죠. 2번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하지만 재고 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평가할 때 있잖아요. 종목별 평가가 원칙인데 조별 기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썼죠. 근데 총계 기준은 안 된다라고 썼잖아요. 자, 3번 질문은 몰라도 돼요.
자, 4번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사항이 해소되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하여 평가 손실을 한입한 경우에는 수정된 장부가액이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죠. 없어요. 자, 그럼 12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이 3번인데 총평균법에 비해 이동평균법은 현행 원가의 변동을 단가에 민감하게 반영시키지 못한다. 아니죠. 이동평균법이 더 민감하게 반영을 시키겠죠.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영시키죠. 자, 13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번이 답인데 저가법으로 평가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 전액을 단기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1번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그 평가 손실이 회복이 됐을 때는 당초에 인식했던 평가 손실 한도로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만 회복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답은 4번이 되겠고 14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 기준상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뭘로 인식해야 되겠어요? 재고자산은 차변에 상품이면 상품, 그냥 제품이면 제품으로 잡혀 있다가 그게 팔리면 뭘로 대체가 돼요? 매출 원가로 대체가 되잖아요. 매출 원가로 인식하고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어디에 가산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썼죠. 그래서 니은은 매출 원가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 1번에 상품 인도 후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시용 판매 상품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팔린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팔린 게 아니니까 그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건이 아니냐 그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께 맞고 2번 상품권은 발행되었으나 상품권이 결산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품이 있는데 자, 상품권이 발행되었을 때는 차변에 현금 물건을 판 게 아니고 일단 계약금만 받은 걸로 보고 선수금으로 잡아놔요. 그랬다가 실제로 물건 팔면은 선수금 떨면서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에 물건이 팔린 거겠죠. 그때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을 팔죠. 물건을 팔면은 그때 얘 떨면서 상품 매출. 자, 그러면은 거기 2번에 상품권은 발행되었으나 상품권이 결산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품이 있는데 이건 아직 팔린 게 아니죠.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께 맞아요. 3번 위탁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후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적성품 이것도 아직 안 팔린 거니까 회사께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도착지 인도 기준에 의하여 구매 계약 완료 후 결산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 자,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품이죠.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은 자, 도착지면 무조건 누구 거예요? 판매자 거죠. 도착지면 무조건 판매자 거. 판매자 건데 이 회사는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착지 인도 기준에 의하여 구매 계약 완료 후 후니까 이 사람은 구매자 거죠. 구매자죠, 이 사람은. 이 주어가 지금 구매자예요. 구매자는 구매자 거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도착지면 누구 거라고 했어요? 판매자 거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구매자예요. 지금 이 문제에 동그라미 4번은 구매자이기 때문에 구매자 게 아니라 판매자 거죠. 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4번에 그 재고자산이 누구 거냐 물어보는 건데 지금 구매자 거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구매자 거냐 아니냐를 물어보는데 도착지 인도 기준이면 판매자 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주태성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답은 다인데 주태성은 주한국에게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상태로 상품을 판매했다. 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면은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잡아야 되잖아요. 팔린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17번 다음 중 판매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지금 누구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매사께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럼 1번에 위탁자의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적성품. 그럼 판매자 거죠, 이거는. 왜냐면은 수탁자의 창고에 있는 거는 위탁자 거잖아요. 2번 회사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결산일 현재 미착 상품. 도면은 누구 거라고 했어요? 판매자 거잖아요. 이 문제가 되게 꼬름한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 주어는 지금 누구예요? 매입판이라고 돼 있으니까 구매자죠, 얘는. 얘 건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자,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지면 누구 거라고 했어요? 판매자 거라고 했었죠. 판매자 거. 그래서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한 거는 이 회사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자,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판이니까 매입자께 아니단 말이에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도착을 해야지 구매자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매입한 구매자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판매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이고, 그럼 판매사인데 지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문제가 좀 이상해요. 제가 다음에 책을 낼 때는 17번 문제는 빼려고요.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하고 4번은 맞는 말이에요. 판매사라고 했으면 계속 판매사 입장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동그라미 2번은 지금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뭐예요? 매입판이니까 구매자 입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구매사 입장에서 이게 구매사 건이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좀 이상해요,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1번하고 3번하고 4번 이제는 확실하게 그 포함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판매사께 맞아요. 네, 판매사께 맞는데 동그라미 2번은 네, 이상해요. 자, 그래서 17번은 1, 3, 4만 정확하게 아시고 동그라미 2번 지문은 그냥 무시하세요. 시험에 그 이후로 동그라미 2번과 같은 지문이 나온 적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이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 문제 유형을 좀 정리해보면은 54페이지 있잖아요. 54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가 그 재고자산의 정의 및 취득 원가에 대한 문제여서 재고자산의 정의 및 그 취득 원가에 대한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거기 4번부터 저기 뒤에 몇 번 문제까지냐면요, 9번 문제까지. 4번부터 9번까지가 유형 2인데 그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죠. 기말 재고자산 중에서 그 단가 결정 방법. 자, 여기에 대한 문제였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거기 10번부터 몇 번까지냐면요, 14번까지인데 10번부터 14번까지가 그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유형이 15번부터 17번까지인데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그러니까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이런 문제는 시험에 골고루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갔느냐. 이제 내용 설명은 다 했고 그 뒤에 분계 문제를 좀 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자, 372페이지 볼게요. 372페이지 1번부터 그 12번 문제까지 제가 풀어볼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372페이지 실전연수 문제 2번 재고자산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신갈상에서 계약한 원재료를 600만 원에 인수하고 2월 19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나중에 연도 입력하실 때 일반 전표 입력에 2월 19일 주 해보면은 계약금 지급한 게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계약금 지급한 거는 선급금이죠. 대변에 빼고 외상으로 한 건 외상 매입금, 운반비 지급한 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자, 2번 2월 15일에 수입하였던 원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이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다.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수수료. 이건 원재료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원재료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비용이니까. 창고까지 운반한 비용도 원재료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비용이니까 원재료가액에 포함.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가 얼마가 오냐면요. 3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3만 원. 3번도 마찬가지예요. 관세하고 운반 수수료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자, 4번 원재료 매입처 주 대경에 대한 금일 현재의 외상매입금 잔액 200만 원에 대하여 2.5%는 할인을 받고 잔액은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했다.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매입금이 얼마였냐면요. 200만 원이었죠. 그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을 받죠. 할인을 얼마 받았냐면요. 200만 원에 2.5% 하면은 5만 원 할인 받죠. 이건 뭐가 되냐면요. 매입 할인이죠. 매입 할인. 지금 할인 조건이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뭐 그런 말은 없는데 어쨌거나 문제에서 2.5% 할인받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할인받은 거는 매입 할인. 나머지 대금은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자, 5번도 마찬가지. 외상대금 갚은 거니까 대변에 있는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빠지겠죠. 자, 근데 하자가 있어서 깎았다죠. 주문과 다르게 납품된 물품 대금은 애누리 받고, 그럼 뭐가 돼요? 매입 환출미 애누리겠죠? 그 금액이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입력하실 때 그 원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이고 원재료에 대한 매입 환출미 애누리니까 원재료가 153번이죠. 그 원재료에 대한 매입 환출미 애누리는 154번, 153번 아래에 있는 154번 선택하시면 되겠고, 원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은 153번 아래에 있는 155번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6번 회사는 매출처인 6번에 매출처 주 홍익 상사의 금일까지 제품 매출 관련 외상 매출금 잔액 중, 이거 나중에 거래처 원장 조회하면은 외상 매출금 잔액이 1,200만 원 있을 거예요. 자, 1,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사전 약정에 의하여 할인하고, 매출할 때 할인받은 거니까 매출 할인이겠죠. 그 다음에 50만 원은 뭘로 받았다? 500만 원은 자기가 수표로 받고 현금 500,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 보통예금 650,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7번 회사는 매출처인 주 서진의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1,77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1,770이죠. 그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빠지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할인받은 게 있어요. 거의 기호가 나와 있는데 20 N15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10월 이내 갚아라. 그 다음에 여기 10일 이내 갚으면 2% 할인해 주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200만 원 받았는데 요 중에서 몇 프로 할인 받은 거예요? 응? 자, 잘못 적었네. 이상하다. 뭘 한 거지? 뭘 한 거냐면요. 삽질했죠. 죄송합니다. 6번하고 7번 답을 제가 똑같이 적어놨네. 자,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빠져요? 1,770만 원이죠. 1,770만 원이고, 자, 요게 돈을 언제 받았어요? 3월 4일 날 발생한 건데 3월 7일 날 돈 받았으니까 3일 만에 받은 거죠. 2% 깎아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2는이 27에 14, 27에 14, 35만 4천 원이죠. 매출 할인 35만 4천 원. 이거 빼고 나머지 금액은 뭘로 했어요?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네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매출 할인하고 매출 할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이니까 제품 매출이 404번이죠. 405번이 매출 할인 매누리, 406번이 매출 할인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계정 과목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8번 신제품 여성 상의를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용 25 PCS 한 개당 62,000원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 타겟형 대체죠. 그래서 대변 제품 빼고 견본용으로 준 거는 견본비. 자, 9번도 타겟형 대체. 대변 상품 빼고 비품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10번도 자본적 지출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재료 빼고 건물 대체. 11번도 이렇게 대체하면 돼요. 자, 8, 9, 10, 11. 이 네 문제가 타겟형 대체에 대한 문제인데 타겟형 대체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대변에 빠지는 재고 자산에 몇 번 적용을 넣어야 돼요? 8번 적용을 넣어야 돼요. 8번 적용을 넣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타겟형 대체인 걸 인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변에 8번 적용 입력. 자, 12번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관세 43만 5천 원의 환급을 신청한 바 인천 세관으로부터 금일 확정 통지를 받았다. 자, 이 문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한 번 나온 건데 제가 한 번 나온 거라서 실어나 넣었단 말이에요. 책에다가.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으시면 안 풀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근데 일단 문제는 있으니까 풀어는 볼게요.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지급하잖아요. 관세는 원재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이니까 원재료 가격에 포함이 돼야 돼요. 차변의 원재료 43만 5천 원, 대변의 현금 43만 5천 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관세가 환급이 나왔어요. 관세가 환급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은 관세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돌려받았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원재료 43만 5천 원이잖아요. 이 금액은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의 원가에 가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세 환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자, 요 금액을 빼야 되겠죠. 자, 빼야 되는데 계정 과목을 관세 환급금이라고 써요. 관세 환급금 43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받진 않고 뭐 했어요? 환급 신청한 바 금일 확정 통지를 받았다죠. 미수금 43만 5천 원. 받을 권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 분계는 해야 되겠고 차변에는 미수금 43만 5천 원이고 자, 대변에 관세 환급금을 쓰는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냐면요. 원재료를 빼는 성격이 아니라 얘는 제품 차감 계정이에요. 왜냐면은 원재료가 이미 제품 금액 내에 다 묻어 있겠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로 다 투입이 됐을 거니까 제품 내에 이 원재료 금액이 다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뺄 때는 제품을 빼야 돼요. 이미 이 금액이 다 제품으로 갔을 거니까. 자, 그래서 대변의 관세 환급금은 성격이 제품 차감이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 했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요거 372페이지 방금 풀었던 분계 있잖아요. 이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